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이고요. 오늘은 1단계의 55번째 시간, 관계대명사와 형용사절인 관계절. 그러니까 이제 관계대명사도 배우고, 관계절 중에서도 이제 형용사절인 관계절을 배운다는 거죠. 근데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대충 했던 게 있어서 약간 보충할게요. 이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예시로 뭐 견본이라고 몇 개를 보여드리면서 프렌이라고 하는 단어, 물론 이제 이거는 주격 단수고 프레 노스 해 어쨌든 프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뜻이 크게 말하자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인간 신체 있죠? 제가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은 인간의 신체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뭐냐면 이제 심장이랑 폐가 있죠. 한마디로 뭐예요? 여기는 가슴이에요.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부르면은 여기는 흉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있죠. 여기는 뭐냐면 배죠, 배. 물론 이제 배라고 부르면은 좀 일상적인 단어가 되고 복부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이가 있잖아요. 이 사이가 뭐냐? 복부와 흉부를 가르는 그 사이가 이제 그 사이에 뭐가 있거든요. 약간 그 근육 조직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횡격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횡격막이라는 거는 가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슴일 수도 있고 흉부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흉부와 배라고도 할 수 있고 복부라고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복부 흉부와 복부를 그 나누는 경계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관이 이제 해부를 해보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살면서 사람을 해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의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믿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제 근육으로 된 막이 있다. 그걸 횡격막이라고 한다. 프렌이라고 하는 게 뜻이 이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횡격막을 의미해요. 근데 횡격막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횡격막 주변 있잖아요. 주변 뭐 근처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횡격막이면은 이 정도?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 수가 있냐면은 그냥 뭐 가슴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이제 가슴이라는 건 이제 심장이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장 근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복부일 수도 있고 아무튼 좀 넓어요. 그냥 이제 거의 사실상 가슴 플러스 배를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몸통의 일부분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심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심장이라는 거는 이제 고대인이 생각한 심장은 단순히 이제 피를 이렇게 우리 몸에 순환시키는 그런 조직이라기보다는 감정과 아이고 감정정이 돼버렸네 미쳤죠? 감정과 지성 아니면 뭐 정신의 자리 아니면 이제 어떤 감각 있잖아요. 감각이라는 건 이제 인지적 의 자리 아니면 어떤 그 감정의 중심이라고 여겼거든요. 이제 뭐 실제로 의학에서는 이제 그냥 피 돌게 하는 기관 땡인데 이제 고대인들이 생각하기엔 그랬다는 거죠.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몸의 어떤 감정의 중심, 감정의 위치, 자리가 심장이다. 아니면 뭐 감정까지 아니더라도 지성, 정신, 사유, 계획 이런 것들이 거기에 위치한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그냥 이제 이 프렌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성 아니면 이제 감정
이런 걸 의미할 수가 있어요. 이게 프렌이라는 단어의 의미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실 다양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지성이든 감정이든 어쨌든 우리가 보통 지성이나 감정이나 뭐라고 보통 하냐면 이제 정신적 능력이잖아요. 뭐지? 잠깐만요. 이게 왜 이러지? 아, 됐다. 지성이든 감성이든 우리가 이제 감정이든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정신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 능력 그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그 정신적 능력이 자리한 곳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게 심장이죠. 근데 물론 이제 그냥 심장일 수도 있지만 이제 횡격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횡격막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장이든 횡격막이든 어쨌든 그 주변 구역 가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복부라고 할 수도 있고 가슴, 복부, 뭐 흉부 그 주위를 다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냥 몸통의 일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뜻들이 있다. 제가 약간 혼란을 가졌던 게 뭐였냐면 제가 사전을 보통 이제 제가 평소에 보는 사전이 그 케임브리지 아이고 그릭 렉시콘이라고 하는 사전인데 이 사전이 이제 좀 전문적인 단어는 다 빼버리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의미는 다 빼버리고 제일 자주 쓰이는 의미들만 쫙 나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더 케임브리지 그릭 렉시콘에서는 이 프렌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심장 주변에 있는 몸, 신체의 어떤 구역인 거죠. 한마디로 흉부, 가슴인 거고 아니면 이제 신체의 어떤 물리적인 중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제일 중핵이 되는 부분은 심장이겠죠. 그리고 이게 다르게 말하자면 신체에서 이제 감정의 중심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그냥 가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슴이든 심장이든 어쨌든 그거는 어떤 우리가 뭐 분노라든지 아니면은 뭐 용기라든지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그 감정들의 자리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실제로는 좀 생뚱맞은 소리일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감정 같은 거에 자리가 바로 뭐라고 해야 될까? 심장 그 부분이다. 아니면 가슴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정신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고, 사유, 생각, 의견, 지식, 계획 이런 건 이제 정신이잖아요. 물론 이제 인지 능력일 수도 있죠. 뭔가 이제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그런 감각, 정신이든 감각이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그 지성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지성이라는 단어를 영어권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로 쓰죠. 심지어 이제 위트라는 단어도 원래는 이제 지성 같은 걸 약간 가리키죠. 그래서 지성일 수도 있고 감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성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정신적인 기능들 그리고 또 심지어 어쩔 수도 있냐면 합리적인 지성, 그러니까 이성적인 지성 있잖아요. 그걸 이제 더 특정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 다양한 뜻들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케임브리지는 어떻게 보면은 딱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그냥 말을 하면서 횡격막이라고 뜻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횡격막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미드리프를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미드리프도 있지만은 뭐 횡격막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는 이거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린 거예요. 이 미드리프가 이제 횡격막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은 횡격막 근처에 있는 그 흉부와 복부 사이의 그 몸통 부분을 가리킬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횡격막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약간 헷갈린 거예요. 이거 횡격막이 맞나? 제가 말해놓고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제 굉장히 두꺼운 사전이 하나 있어요. 리델 스콧이라는 사전도 있고 미들 리델이라는 사전도 있고 이 두 개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두 개의 사전은 이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맞는 말을 했구나. 근데 이제 저도 약간 헷갈렸기 때문에 사전을 찾아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은 사실 제가 이제 제가 말을 맞게 말을 한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생각을 할 필요가 없지만은 이제 저는 하나의 교훈을 얻었죠. 아 사전을 하나만 찾아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전을 하나만 찾아본 다음에 내가 잘못 말했나 했는데 이 책들을 보니까 내가 맞게 말했네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저번 시간에 제대로 말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뜻이 다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관계사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관계절.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잖아요. 관계대명사라고도 하나를 썼고요. 형용사절인 관계절 뭐 이렇게도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두 개의 카테고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책,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책이 그릭 언 인텐시브 커스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 나오는 관계절 내용이 좀 적어요. 어트랙션도 없고. 그래서 이것만 공부해서는 관계절을 읽기가 힘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일단은 먼저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좀 요약을 해가지고 약간 이론적인 어떤 요약을 해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하필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확장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책에 없는 내용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진 않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배우진 않겠지만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문법 내용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문법 내용의 100%가 아니다. 우리는 그냥 제일 핵심적인 한 30%? 20% 정도만 배운 거다라는 약간 확장된 얘기를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있는 뭐 예문 같은 것도 이제 봐가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론 요약을 먼저 해야겠죠. 관계 대명사라는 게 있고 이제 그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만든 절이라고 해서 관계절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형용사절로서의 관계절이란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명사가 있어요. 이제 뭐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 아직 대명사 안 배웠죠. 하지만 이제 명사도 될 수 있고 대명사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명사든 대명사든 간에 얘네들은 뭔가의 이제 수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수식, 아이고 숙식이 돼버렸네. 미쳤죠? 수식, 뭐 한정, 뭐 제한 다 돼요. 어쨌든 이렇게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해 주는 걸 우리가 이제 수식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이제 하나의 단어이라는 법은 없죠. 수식어 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 종류를 뭐뭐를 배웠냐면 당연히 이제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제 뭣도 됐었냐면 이제 다른 명사의 속격도 가능했었고요. 전치사 구도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사도 됐었죠. 오늘은 여기다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뭘 추가하느냐? 수식하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라는 건 뭐였죠? 단어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것이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이제 그리스어의 동사는 동사가 주어도 같이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동사도 없고 주어도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단어가 이제 여러 개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동사가 있어요. 이제 동사가 있다는 소리는 주어가 있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문장에 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문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준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을 넣어줄 수가 있다. 근데 이 절은 그냥 절이 아니에요. 이 절은 종속절이에요. 이 종속절이라는 거는 의존적인 절이죠. 약간 이제 비자립적인 절이에요. 비자립적, 아니면 이제 비독립적 절. 한마디로 이제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하나의 절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메인 절이겠죠? 근데 이 메인 절에 의존해서만 어떤 또 다른 절이 있는데 이 절이 이제 종속절이면은 이렇게 의존해서만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메인 절은 혼자만 있어도 이제 문장이 돼요. 근데 종속절은 얘만 딸랑 있으면은 문장이 못 돼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도 가능하다. 근데 그 절이 이제 수식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수식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이고,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수식이라는 건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거, 혹은 이제 명사든 대명사든 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형용사의 역할이니까 형용사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이 뭐냐? 관계절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관계절. 이제 뭐 굳이 영어 단어를 써주면은 이렇게 멋있게 영어 단어를 써줄 수 있지만 까놓고 영어 단어는 몰라도 되겠죠. 어쨌든 관계절이란 무엇이냐? 이 절은 관계 대명사로 도입돼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배우는 문법은 관계절 문법이 이렇게 많으면은 요만큼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은 100%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냥 오늘 배우는 내용일 뿐이에요. 오늘 막 100%를 다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오늘 배우는 관계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로 시작해요. 관계 대명사로 도입돼요. 이제 이것도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를 써줄 수가 있겠지만 사실 별 의미는 없죠. 어쨌든 이거로 도입되는데 그런데 얘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어떤 주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자립적인 절이 포함된 이제 이 주절 자립적 절이 이제 복합문을 이루겠죠? 이 복합문 속에 있는 어떤 의존적인 절인 거죠. 따라서 얘는 이제 기본 기능이 뭐냐? 수식의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준 형용사라고 할 수 있겠죠. 형용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형용사에 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형용사 절인 거죠. 절로서 형용사를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뭐냐? 일단 이게 메인 절이 있겠죠? 주절이 있겠죠? 이 주절 안에 뭔가 명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바로 그 명사. 이 명사를 이제 선행사라고 불러요. 사실 이게 우리가 영어에서 이미 관계사를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을 때 수업 대상을 이제 초등학교 3학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계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보장을 저는 이제 그런 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말 이것까지 설명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 명사를 이제 선행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절 속에 있는 우리가 지금 주목하려고 하는 어떤 명사 있잖아요. 이 얘를 이제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어로 이렇게 멋있게 써줄 수도 있어요. 별 의미는 없죠. 어쨌든 이 선행사가 있고 이제 뭔가 이제 절이 있겠죠. 이게 뭔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관계절이겠죠. 그럼 이 관계절의 도입 부분에 이제 이게 뭐예요? 관계대명사죠. 이 관계대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주절 안에 있는 선행사, 이 명사를 이제 지시해 주죠. 이런 역할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는 이 주절 안에 있는 선행사를 지시해 준다. 이게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 역할은 뭐예요? 이 관계절 안에서 이제 이게 하나의 절이니까 이 절 안에서 뭔가 역할이 있겠죠. 문법적 역할이 있겠죠. 문법적 기능이 있겠죠. 그러니까 발입적인 절 내에 있는 어떤 명사, 그 어떤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그 명사를 가리켜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는 이 선행사를 지시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관계절 안에서 그 자체로 어떤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겠죠. 이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되냐? 해석은 간단해요. 이 관계절로 이 명사를, 이 주절 안에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해주면 끝나요. 이제 수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이 명사의, 이 선행사의 의미를 구체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빵을 나는 먹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 빵은 뭐예요? 사실 이제 이게 내가 먹는 그 빵을 의미하긴 하겠지만 이 의미가 아직 분명하지가 않아요. 아직 모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체화해 주냐? 너가 어제 빵을 샀다 하면은 이 빵인 거야. 이거를 이제 문장을 이 절을 관계절로 집어 넣어주면 너가 어제 산, 너가 어제 산이라고 하는 절을 이렇게 수식을 해줘서 너가 어제 산 빵을 나는 먹는다가 되겠죠? 이게 관계절인 거예요. 근데 사실 해석은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그냥 수식해주면 끝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전부입니다. 물론 이제 약간 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능이 두 개가 있죠. 결국에 관계대명사는 첫 번째 기능은 이제 자립적 절, 독립적 절 혹은 이제 자립하면 독립적 절 아니면 다르게 말하면 이제 메인 절, 주절, 의 선행사. 그러니까 이 선행사는 이 자립적 절, 독립적 절, 주절 안에 있는 어떤 명사인 거예요. 그 명사, 선행사를 지시해줘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이 의존적인 종속절, 이제 우리가 이게 뭔지 알죠? 지금 저희는 형용사절인 관계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의존적인 종속절 안에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걸 위해서 이 첫 번째 이 선행사를 지시해 주는 걸 위해서 뭘 해주냐? 선행사와 관계 대명사의 성,
젠더죠. who, 넘버죠. 를 일치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는 성이랑 수가 똑같은 거예요. 한편 이 의존적인 그 종속절, 형용사적인 관계절, 어쨌든 이 관계절 안에서 뭔가 문법적 역할을 하겠죠. 그 역할을 보고 격을 결정해요. 다시 말해서 관계대명사라는 애는 성도 있고요, 수도 있고요, 격도 있어요. 이 대명사니까 우리 아직 대명사를 배우진 않았지만 성수격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실 거예요. 근데 이 성수격 중에서 성이랑 수는 뭐랑 관계되냐? 선행사, 그러니까 구절의 선행사랑 관계되고요. 격은 뭐랑 관계되냐? 이 관계절 안에서 내가 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성과 수 사이에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그어주면은 오늘 배우는 내용의 거의 99.9%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계 대명사를 배워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관계 대명사가 이제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중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당연히 이제 남성도 있겠고요. 여성도 있겠고요. 중성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단수도 있겠고요. 물론 복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써줄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주속 여대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혹격은 없어요. 그리스인들이 약간 혹격을 차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혹격은 없더라고요. 뭐 어쩌겠어요? 없는데 막 만들라고 할 수도 없고 고대인들한테 쳐들어와가지고 야 그리스인들 너 왜 이래? 폭격에 있는 관계 대명사 안 만들어?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따라야겠죠. 그래서 이제 주, 소, 여, 대, 주, 소, 여, 대. 이 순서대로 이제 쫙 써볼게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쉬워요. 왜냐면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호스, 후, 호, 혼, 호이, 혼, 호이스, 후스, 해, 헤스, 해, hen, 하이, 혼, 하이스, 하스, 호. 아이고, 미쳤죠? 아무 생각이 없죠? 후, 호, 호, 하, 혼, 호이스, 하. 쭉 읽어볼게요. 호스, 후, 호, 혼, 호이, 혼, 호이스, 후스, 해, 헤스, 해, hen, 하이, 혼, 하이스, 하스, 호, 후, 호, 호, 하, 혼, 호이스, 하. 얘들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명사의 그 격변화, 어미를 거의 따라가죠. 물론 이제 약간 다른 애들도 있어요. 중성 같은 애들. 약간 다른 애들도 있지만은, 얘는 똑같죠? 미쳤죠? 갑자기. 약간 이제 다른 애들도 있지만은, 엔간하면 거의 다 따라가요. 뭐만 달라요? 예, 그, 히읗 발음 들어가는 거. 그거만 약간 다르고요.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사를 생각하면은, 관사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뭐만 달라요? 악센트만 좀 달라요. 왜냐면 이제 여기 악센트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역격, 속격 뭐 이런 거 보면은 서컴플렉스 악센트 붙어 있고 뭐 그렇죠. 지금 보면 이제 역격이랑 속격은 단수든 복수든 다 공통점이 속격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냐 석격 서컴플렉스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미쳤죠? 서컴플렉스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호스, 푸, 호, 혼, 호이, 혼, 호이스, 후스, 해, 헤스, 해, hen, 하이, 혼, 하이스, 하스, 호후, 호호, 하혼, 호이스, 하. 이거 외우는데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계산할 때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으면은 아마 이거 외우는데 한 10초 정도 걸릴걸요? 첫 보는 순간 외워지죠? 날먹. 너무 좋죠? 인생을 이렇게 날로 먹습니다. 그럼 이제 관계대명사는 다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여기서 지금 수랑 성은 뭘 의미해요? 선행사를 의미해요. 근데 이 얘네들 격은 뭘 의미해요? 이제 절에서의 어떤 문법적 기능을 의미해요. 이제 관계절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엔 그게 되겠어요. 어떤 이제 자립적 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립적 절, 독립적 절, 아니면 뭐 이제 뭐 주절이라고 하는 애에 이제 뭔가 이제 뭐 주어도 있을 거고요. 동사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뭔가 이제 뭔가 문법적 요소도 있겠죠. 그 이렇게 있을 거고 이제 그 의존적 절 이제 이 지금 말하고 배우고 있는 의존적 절은 관계절이죠. 이 안에도 뭔가 이제 주어가 있을 거고요. 동사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뭔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관계대명사도 있을 거고요. 근데 얘네들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절과 관계절 사이에 구분을 해주는 게 약간 이슈가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성, 수, 격을 하면은 성수는 뭐예요? 선행사. 격은 뭐예요? 관계절 내에서의 역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긴 선행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이 관계대명사랑 선행사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행사는 이 주절 안에서 뭔가 이제 역할이 있겠죠. 한편 관계대명사는 이 관계절 안에서 뭔가 역할이 있겠죠. 그러면은 관계대명사의 격은 이 역할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다만 이제 이 선행사의 성수를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런 차이입니다. 물론 이제 이 선행사는 이제 선행사 나름의 격이 있겠죠. 그래서 걔가 이제 주절 안에서 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선행사 얘기고 그거랑 별개로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만의 관계절 안에서의 역할을 따라서 격을 정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두 가지 요소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겠어요. 여기까지 이론적인 내용을 좀 말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사실 약간 사기의 여지가 있었어요. 사기의 여지인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트랙션이라는 문법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책에 나와도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이제 책에 어트랙션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어트랙트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제 끌려가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냥 이 인물을 이렇게 쓸게요. 이게 주절이에요. 이게 이제 관계절이에요. 관계절이 이제 뭔가 이제 관계대명사로 도입이 되겠죠.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이제 이 주절의 어딘가에 이제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이제 선행사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선행사에 이제 성, 수, 격이 있고요. 관계대명사에 성, 수, 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선행사의 성과 관계대명사의 성은 똑같죠. 선행사의 수와 관계대명사의 수는 똑같죠. 얘네들이 다 같단 말이에요. 근데 격은 관계대명사의 격은 원래 어떤 애예요? 얘랑 아무 관련 없죠. 얘랑 아무 관련 없이 그냥 이 관계절 내에서의 역할만 보고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관계대명사의 격이 선행사의 격이랑 똑같아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네, 가끔이라는 표현은 약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 경우가 있어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이 특정 조건 하에 거의 항상 구절과 관계절의 격이 똑같아져요. 그 조건이 뭐냐?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관계절 내에서 관계 대명사가 대격의 역할을 해요. 다르게 말하면 이제 대격의 의미죠. 이 역할, 의미라고만 써놓으면 약간 불길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관계절 내에서 지금 이 관계 대명사가 대격에 상응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주절을 쓱 봤어요. 주절에 이제 선행사가 있겠죠. 그게 이제 명사죠. 주절에 있는 이 선행사의 이제 격을 보니까 이 주절 안에서 선행사가 뭔가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에 따라서 이제 선행사의 격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 격이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이제 속격일 수도 있고요. 역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한데 이 조건이 이제 어떤 책에는 나와 있고 어떤 책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관계절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리는 다르게 말하면 이제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알아먹어야 되나 긴가민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관계절이 명사에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절이 선행사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혹은 이 문장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약간 안 하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음, 이 선행사를 어떤 특정 구체적인 뭔가로 지시하고 싶은 거예요. 약간 표현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제 언뜻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느껴질 수가 있냐면 그게 관계절의 정의 아니야? 이럴 수가 있거든요. 약간 달라요. 왜 약간 다르냐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제 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약간 이 관계절이 리스트릭티브한 경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디터미네이티브한 경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관계절이 제공하는 정보가 선행사를 어떤 특정한 정체로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행사라는 게 예를 들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빵 이러면 이제 뭔 빵이지 약간 감이 안 오죠. 근데 이 밑도 끝도 없이 빵 중에서 어떤 이제 특정한 어떤 확실한 정체의 빵으로 이제 지목을 해주는 거죠. 그 정보를 지금 이 관계자리 주는 거예요. 그 경우가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관계자리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관계절이라는 게 반드시 어떤 그 필요한 정보를 안 줄 수가 있어요. 단지 이제 부가적인 설명에 불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면 그리스어는 약간 입말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말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사람이 뭔가 일단 말을 해. 말을 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아 뭔가 좀 더 말을 하고 싶은데 해서 이 말을 보충해주는 말을 계속 덧붙이는 거죠. 근데 이 덧붙이는 말들은 다 뭐예요? 사족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관계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절이라는 게 이제 내가 처음부터 이제 딱 이 아름다운 문장을 생각하고 나서 딱 말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계속 부가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부연 설명으로 덧붙여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리스트릭티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필수적이고 굉장히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이 문장의 의미를 구성하는데 반드시 필수적인 정보를 선행사에 대한 이제 정보죠. 한마디로. 이 문장의 의미를 이제 해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선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 제공해 준다는 건 이 선행사를 어떤 이제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그 어떤 정체를 해주는 거죠. 지목을 해주는 거죠. 지시를 해준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제 선행사에 당연히 이제 선행사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수많은 정체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정체 중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정체로 식별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 하필 그거야라고 식별해 주는 거. 그런 이제 경우에 그 어트랙션이 일어난다. 이 경우는 다시 말하자면 뭐예요? 관계절 내에서 관계 대명사가 원래는 대격을 취했어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원래는 대격이었어야 해요. 어디서? 관계절 내에서. 원래 이제 대격으로 쓰였어야 하는 거야. 근데 선행사를 딱 보니까 지금 원래 지금 대격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대격의 역할, 대격의 의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행사를 딱 보니까 속격이네? 혹은 역격이네? 속격일 수도 있고 역격일 수도 있어요. 그럼 모르죠. 어쨌든 선행사에선 속격이나 역격인데 지금 이제 관계절 안에서는 지금 대격으로 써야 되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 경우에 관계절이 굉장히 리스트릭티브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필수적인 거야. 이 필수적이란 말은 이 문장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이 선행사에 대한 정보를 이 선행사를 하고 많은 이제 선행사의 그 가능성 중에서 특별한 어떤 그 구체적인 선행사를 식별하기 위한 그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 경우에는 거의 항상 거의 항상이란 말이 이제 100%까지는 아니고 한 95%? 어쨌든 거의 항상이에요. 항상에 좀 더 강조점을 두세요. 거의 항상 어떻게 되느냐? 선행사의 격. 이제 이게 속격일 수도 있고 역격일 수도 있죠.
선행사의 격과 관계대명사의 격이 똑같아진다. 한마디로 원래는 대격으로 써야 되는데 그냥 속격으로 쓰는 거야. 주절이 속격이면. 아니면 역격으로 쓰는 거야. 주절이 역격이면. 그거를 어트랙션이라고 하고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법이기 때문에 까져서는 안 되는데 어째서인지 이 책에는 빠졌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아야 돼. 이건 외워야 됩니다. 그 얘기를 좀 했고요. 근데 사실 이제 관계절이 우리가 앞으로 볼 경우들의 거의 대부분은 관계절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 번째 조건은 안 붙여도 사실 딱히 상관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알아는 두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우리가 확장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약간 이거 오늘 제목이 약간 불길했어요. 왜 불길하냐면 이전 제가 관계 대명사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형용사절인 관계절 이렇게 썼어요. 왜 이게 불길해야 되냐면 실제 관계절의 문법은 이만큼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는 요만큼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관계 대명사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또 있냐면 관계 형용사도 있어요. 아직 안 배웠죠? 약간 물음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있냐면 관계 부사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안 배웠죠? 어쨌든 그런 게 있답니다. 그리고 형용사절인 관계절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경우가 될 수 있냐면은 부사절일 수도 있어요. 관계절이. 이거 우리 안 배웠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형용사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역할을 두 개를 생각을 했어요. 형용사는 수식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술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번외편으로 우리가 하나를 더 배웠어요. 형용사를 그냥 냅다 뭐로 쓸 수 있어요? 명사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 소리는 뭐예요? 관계 대명사로 만들어진 이 형용사절인 관계절은 어쨌든 관계절은 형용사절이잖아요. 우리가 배운 거는. 그럼 이 형용사절을 뭐로 쓸 수도 있다? 마치 명사처럼 쓸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선행사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선행사 없이 명사로도 쓸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명사는 아니지만 마치 진짜 명사처럼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관계절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명사를 그러니까 그게 선행사죠. 진짜 명사인 선행사를 규정하는 데 써요. 규정, 수식, 한정 하는 데 쓰여요. 그런데 가끔씩은 또 형용사도 그냥 명사처럼 써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선행사 없이 그냥 냅다 명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이건 뭐죠? 명사절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계 형용사나 관계 부사를 쓸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부사절로 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갖 다양한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이제 어순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일단은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관계절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관계절은 관계 대명사로 시작하는 하나의 이제 절이라는 덩어리인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관계 대명사는 약간 선행사라는 거 이제 명사죠. 이거랑 뭔가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관계절을 일단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관계 대명사로 시작해요. 근데 어쩔 수가 있냐면 이게 주절이고요. 그 다음에 관계절이 오고 마침표 이거 뭐예요? 주절이 관계절의 앞에 온 거죠. 근데 어쩔 수 있냐면 관계절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침표. 그럼 뭔 소리예요? 주절이 관계절 뒤에 온 거예요. 근데 또 어쩔 수도 있냐면 이게 주절이에요. 이게 주절. 근데 이 안에 관계절이 쏙 들어가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소리는 뭐예요?
이 세 가지 경우를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이제 이 세 가지 경우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일단은 이걸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관계절이 있잖아요. 이제 관계대명사가 맨 앞에 올 거고, 이 관계절이 있으면은 선행사가 앞에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어쩔 수도 있어요. 선행사가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어수는 자유로운 거야. 물론 이제 선행사가 안 올 수도 있죠. 제가 암시를 했지만. 근데 그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이제 선행사가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제 주절이 이렇게 있고, 관계절이 있는데, 관계절은 이제 관계대명사로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제 주절에 이제 단어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반드시 이 관계절 바로 앞에 이렇게 얘가 선행사라는 법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얘가 선행사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행사 있고 그다음에 주절에 단어가 몇 개 또 더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관계절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주절이 나오는데 이제 주절에 또 단어가 몇 개 있고 뜬금없이 여기 이제 선행사가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순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염두를 두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순은 굉장히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말하는 게 좋을까? 아, 그 얘기도 해야겠다. 제가 이제 주절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사용했어요. 사실 이 주절, 그러니까 이 주절이라는 표현은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왜냐하면은 이 주절이라는 표현은 약간 무슨 느낌을 줄 수가 있냐면 주절이 있고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이제 관계절이 있겠죠? 요 끝. 이런 경우에 이제 주절이라는 용어가 그럴듯해요. 아니, 물론 이제 뒤에 올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이렇게 되고 가운데 이제 관계절이 올 수도 있죠. 어떤 경우든 간에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지금 절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메인, 주절이라는 표현이 합당해요. 근데 사실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 예를 들어 어떤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이 절이 막 5천 개 있어. 아, 5천 개는 너무 심하다. 한 4개 있다고 칠게요. 셋, 넷. 근데 얘가 이제 복합문이에요. 그래서 이 절은 이 절에 종속돼요. 그런데 이 절은 이 절에 종속돼요. 그리고 이 절은 이 절이랑 동등해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를 메인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 물론 이제 진정한 메인은 얘네 둘일 수가 있어. 아니면 얘를 말할 수도 있고 얘네 둘일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메인이라는 표현은 그닥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주절이고 상대적으로 종속절인 것들을 다 구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좋은 표현은 매트릭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트릭스라는 건 약간 모체, 근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는 상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절들의 위계를 따지는 거예요. 어떤 절은 상위절이고 어떤 절은 하위절이에요. 그럼 하위절이 상위절에 종속되는 거야. 근데 이 상위절 입장에서 봐도 상대적으로 누가 더 상위절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종속될 수도 있어. 물론 이제 동등한 애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상하 관계, 위계 관계를 좀 생각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절이 여러 개가 있고, 예를 들어 뭐, 이 관계절이 얘를 꾸며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또 하나의 관계절이 돼가지고 얘를 꾸며주고, 이럴 수도 있어요. 좀 막장인 상황이지만, 그럴 수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주면 너무 좋겠죠?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관계절에 대해서 하면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말하면은 여러분들 머리가 터질 수가 있고, 별로 좋은 생각 같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딱 이 정도까지만 말할게요. 그래서 이제 확장된 얘기를 우리가 좀 했죠. 엔간한 내용 다 배웠어요. 이제 좀 예시를 보면서 말을 합시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되게 다양한 걸 배웠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호, 아가토스, 뭐 안트로포스 이러면 이건 뭐예요? 아가토스라고 하는 형용사가 지금 그 인간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 아니면 이제 토, 호메루, 비, 아이고 미쳤죠? 점점 글씨가 날아가죠. 비블리온 하면은 이거는 이제 명사의 속격이죠. 다른 명사의 속격이 지금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 뭐 호잉 잠깐만 호이폴 호이폴리타이 근데 이 경우에는 더 컴플렉스 아센트를 붙여야 되고 어쨌든 호이폴리타이 호이 엔테코라 이 경우에는 지금 이게 뭐예요? 전치사 구고 이 전치사 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 잠깐만요. 이 경우도 보시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얘 약간 이제 입말의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의 어수는 독특한 게 이제 그리스인들의 어수는 지금 관사를 두 개나 써줬죠. 왜 관사를 두 개나 써줬을까? 물론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강조를 해주고 싶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뭐 호의, 뭐 엔, 테, 코라, 폴리타이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이 호이 엔테코라 폴리타이는 딱히 뭔가 강조점이 좀 적어요. 근데 이 경우에서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그 나라 안에 있는 시민들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민들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를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따로 빼가지고 호이 폴리타이 하고 그다음에 호이 하고 나머지 설명하면은 이 폴리타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어떨 수가 있냐면 얘가 약간 입말의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인들은 그냥 계속 말하는 거야. 그 시민이 근데 여기까지 말을 일단 뱉은 거예요. 그 시민이 근데 말을 뱉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좀 모자란 거야. 그래서 이게 좀 부연 설명을 계속 사족을 덧붙여 주는 거예요. 그 시민은 이제 나라 안에 있는 시민인데 어쩌고저쩌고 했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그 빵이 물론 이제 그 빵은 내가 어제 산 빵인데 상했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입말 그냥 이제 평소에 그 구어체로 말을 하다 보면 계속 말이 이제 덧붙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사를 두 번 써주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식적 위치죠.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약간 옆으로 샜는데 전지사구가 올 수도 있었고 부사도 올 수 있었죠. 심지어 뭐 예를 들어 뭐 호의 뭐 우리가 이제 부사를 배운 게 몇 개 없긴 한데 뉘인 이건 이제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요즘 아니면 이 시대 다 될 수 있어요. 폴리타임 하면 이제 이거는 부사잖아요. 부사가 지금 이제 마치 수식을 해주는 것처럼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형용사, 다른 명사의 속격, 아니면 전치사 구, 부사 이런 애들 대신에 절을 써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절은 의존적인 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비독립적이에요. 비자립적이고 비독립적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들의 모체가 되는 절, 그러니까 상위 절이 따로 있어요. 매트릭스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매트릭스라는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안 익숙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주절이라고 할게요. 주절이 이제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이 이 명사나 명사도 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잘 배우진 않았지만 대명사도 있을 수가 있죠. 명사든 대명사든 어쨌든 걔를 지금 수식해주고 싶게 하는 거예요. 더 구체화해주고 싶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영어 예문을 좀 보면은 생각이 빠를 수가 있겠다 싶거든요. 영어 예문 중에 뭐 너무 어려운 예문 말고 The port is good 하면 이제 그 시인은 좋다죠. 근데 이 사이에다가 이제 내가 뭔가 수식해주는 절을 끼워넣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영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who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 책을 썼던 시인인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좋은 건 맞는데 그 시인이 뭔 시인이냐?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그러면 그 책을 썼던 시인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이 경우에는 지금 이 관계절 안에서는 시인이랑 이제 시인을 지시하는 관계 대명사가 뭘로 쓰인 거예요? 주어로 쓰인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뭐예요? 얘는 소유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섬으로 보낸 책인데 이 책이 누구의 책이냐? 그 시인의 책이었다. 근데 그 시인은 좋다. 이게 지금 중심적으로 하려는 말이고 제 책상에 감히 모기가 붙어서 빡치네요. 그리고 또 뭐 이제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뭐 영어권 사람들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 후스북을 그냥 뭐 전치사랑 관계사를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얘 뭐예요? 목적어죠. 그러면 이제 그 시인인데 우리가 교육했던 시인은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관계 대명사들이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이 관계절은 뭐예요? 불완전한 문장. 다시 말해서 이제 완전한 문장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이 주절과 합쳐져서 주절과 이제 관계절을 다 합쳐가지고 그때서 이제 비로소 하나의 복합문을 이루죠. 그래서 이제 단지 하나의 요소일 뿐이에요. 관계절은. 물론 이제 그 주절 혹은 이제 뭐 자립적인 절, 독립적인 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메인 절은 이 복합문에서 자립적이죠. 얘만 따로 쓸 수 있죠. 근데 이 반대로 이제 얘네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관계절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따로 써줄 수 없지만 주절은 그게 이제 가능하죠. The port is good. 끝이잖아요. 뭐 딱히 뭐가 없어요.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는 따로 써줄 수 있지만은 이 관계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필수적이거든요. 왜냐? 제가 말했잖아요. 리스트릭티브라는 게 있다. 즉, 이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선행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수적이다. 왜? 지금 이 선행사인 명사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식별해주고 있잖아요. 그 시인은 좋다. 뭔 시인이냐? 책을 썼던 시인. 이렇게 제가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시인이 하고 많은 시인 중에 뭔 시인인지를 좀 식별해주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이제 구체화하고 해주고 있잖아요. 이 시인의 정체를 제가 밝혀주고 있잖아요. 사실 얘네들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그냥 순수하게 문법적으로만 생각하면은 혼자 따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리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어에서도 그 영어랑 똑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행사가 있고, 근데 이 선행사라는 단어가 사실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선행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선행사가 선행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말을 했죠. 주절이 여기 오고요. 그 다음에 관계절이 올 수도 있죠. 아니면 관계절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주절이 올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주절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고 그 사이에 막 관계절이 끼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또 주절이 이렇게 있으면은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절이 뒤에 오겠죠. 반드시 이 단어라는 법은 없어요. 이 단어가 선행사일 수도 있고 이 단어가 선행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경우를 다 종합해 봤을 때 선행사가 지금 막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막 슈레딩거네 여기는. 어쨌든 선행사가 선행하나요? 아니죠. 사실 이제 선행사는 이 단어가 이제 좀 그 문법 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선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행사라는 게 사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후행사일 수도 있죠. 근데 까놓고 이제 이 선행사로 쓰든 후행사로 쓰든 문법적으로 큰 차이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순이 너무 자유로우니까 까놓고. 그러니까 이제 문법 학자들도 고민이 좀 있었을 거예요. 아, 얘를 선행사라고 그동안 관습적으로 불러오긴 했는데 진짜로 얘가 선행하는 선행사인가 하면은 선행을 안 할 때도 있고 후행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선행사가 없을 때도 있죠. 어쨌든 물론 이제 선행사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안 배웠고 아니, 선행사라는 게 꼭 선행한다는 법이 있구나. 후행사일 수도 있구나. 근데 솔직히 선행사든 후행사든 관계 대명사가 지시하는, 그러니까 선행사의 진정한 의미는 이거예요. 선행사는 선행한다는 게 아니고, 이 상위의 모체가 되는 절 안의 관계절이 수식하는 그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는 거지. 선행사가 선행하는 건 꼭 아니거든요. 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또 고민이 컸을 거야. 아, 내가 이걸 선행사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생각하니까 얘네들이 꼭 선행하는 게 아니네. 후행사라고 할 수도 있네. 근데 이거 솔직히 까놓고 선행사나 후행사나 문법적으로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어순에 따라서 강조점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의미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수식하고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문법 용어를 구태여 두 개나 만들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후행사로 쓸 때는 후행사로 부르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까놓고 별 차이가 없어서 굳이 문법 용어를 두 개 만드느니 그냥 이제 좀 헷갈리더라도 선행사라는 단어 하나만 고수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선행사는 선행사가 아니야. 웃기죠? 그냥 선행사는 상위 절 안에서 상위 절 안에 있는 그 명사인 거예요. 근데 그 명사가 무슨 명사예요? 관계절이 수식하는 그 명사예요.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막 문법을 어쩌고저쩌고 배웠죠. 물론 어트랙션이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건 약간 이제 예외적인 경우고 이제 어트랙션 제외하고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성수 격이 있으면 성수는 어떻게 한다? 선행사와 일치시켜주고 적음 어떻게 한다? 관계절을 보고 그 내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이제 관계대명사를 결정해주면 된다라고 말했고 관계대명사가 결국에는 호수, 호스, 후, 호, 혼, 호이, 혼, 호이스, 후스, 해, 헤스, 해, hen, 하이, 혼, 하이스, 하스, 호, 후, 호, 호, 하, 혼, 호이스, 하 라고 배웠으니까 관계대명사 아니 뭐냐 관계절을 사용한 복합문 예시를 시켜 봐야겠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너무 딴 곳을 세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어요. 아가토스, 호, 호이의 테스. 여기까지 써놓고 보면은 이게 뭐예요? 그 시는 좋다죠? 그리고 뭐예요? 끝이야, 끝. 더 이상 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여기다 이제 냅다 갑자기 단계절을 써주기 시작하죠. 그리브 악센트 써야겠죠? 호스, 아니 뭐, 호스,
토, 비, 아이고, 비빌리온이 되어 뻔했죠. 미쳤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비블리온, 그랍센.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일단 이제 그리스어도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죠. 좋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명사부터 시작해서 뭐냐 관사부터 시작해서 명사까지 끝나는 괄호를 쳤을 때 바깥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서술적 위치죠. 그래서 그 시는 좋다.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 호스가 나왔죠. 호스가 뭔지부터 생각을 해야 돼. 얘 뭐예요? 남성이죠. 그리고 단수고요. 그리고 주격이거든요. 그러면 남성과 단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선행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찾아봐요. 물론 이제 뒤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앞에서 찾아볼 뒤에서 있을 수도 있죠. 그냥 이제 그냥 찾아봐요. 남성 단수인 명사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얘밖에 없죠? 얘가 남성 단수인 명사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얘를 가리키는 거군. 얘를 지시하는 거군. 그리고 이제 뭐예요? 주어나 서술적 주어로 쓰였겠죠? 어쨌든 뭔가 이제 주격이니까 이 관계절 안에서 뭔가 주격의 의미로 쓰였을 거라는 느낌을 받고 계속 이거 나오면 토 비블리온. 물론 이제 토 비블리온은 관사가 붙어 있는 걸 보니까 혹격은 아니겠죠? 혹격은 아니고 이제 주격일 수도 있고 대격일 수도 있죠. 그리고 계속 읽으면은 에그랍센은 이 아우리스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우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세 번째 기본형에서 이제 에인데 이제 애가 그 움직이는 뉘라고 해가지고 문장이 뭔가 멈추거나 그러니까 뒤에 뭔가 문장부가 와가지고 문장이 멈추거나 아니면 뒤에 뭔가 단어가 오는데 그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면은 뉘를 이렇게 써준다고 했었죠. 분명히 이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그랍세가 아니라 에그랍센이 된 거죠. 어쨌든 간에 이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3인칭 단수죠. 그래서 이제 그는 썼다. 그는 책을 썼다가 되겠죠. 그는 책을 썼다인데 이제 3인칭 주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주어가 안 써져 있으면은 그는 책을 썼다 하고 끝났겠지만 주어를 써줄 수도 있죠. 3인칭 단수 주어를. 근데 지금 딱 보니까 관계대명사가 있잖아요. 얘 뭘로 쓰였어요? 주격으로 쓰였죠. 얘가 주어겠죠. 물론 얘는 뭘 가리켜요? 포이에테스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굳이 해석을 한다면 이제 그 시인은 그 책이겠죠. 그 책을 썼다. 인데 그 시인은 좋다여서 이 절을 가지고 이 선행사를 수식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책을 쓴 그 시인은 좋다. 가 되겠죠? 그 책을 쓴 그 시인은 좋다. 물론 이제 여기서 멈출 순 없어요. 계속 다른 예문을 보겠습니다. 아가토스, 포, 포에테스. 여기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후 하고 나오고 토, 람다를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방식으로 쓰고 있죠. 미쳤죠? 비블리온, 에이스, 헨, 네손, 에템프사, 맨,
악센트를 여기다 붙여야겠죠? 일단은 앞에서부터 읽어요. 아가토스 포이에테스. 그 시인은 좋다. 좋아. 여기까지 됐어. 근데 그 뭐가 나와요? 관계대명사가 나오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겠다? 관계절이 시작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관계대명사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물론 이제 그 성이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죠. 얘는 이제 뭐 남성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금성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단수인 거는 당연하고 폭격이죠. 어쨌든 여기까지 딱 생각하고 쫙 그어요. 남성이든 중성이든 단수인 애를 딱 찾아요. 물론 이제 관계절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얘가 지금 관계절이니까 이 경우에는 앞에서 찾아야겠죠. 물론 이제 뒤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주절이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모르는 거야. 어쨌든 이 경우에는 지금 앞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거 뭐야? 옳다구나. 너가 선행서로구나. 얘를 지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딱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해석을 해 나가요. 얘가 지금 속격의 의미로 이 문장 내에서 쓰인 거겠죠. 그래서 토 비블리온 그 책. 근데 이게 지금 주격일 수도 있고 대격일 수도 있는데 여기 딱 보니까 어때요? 아멘이니까 지금 뭐예요? 주어가 우리죠. 그래서 우리는 보냈다. 어디로 보냈냐? 섬으로 보냈다. 우리는 섬으로 그 책을 보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섬으로 그 책을 보냈다. 근데 그 책이 이게 뭐 이게 중요하죠. 그 책이 누구 책이에요? 그 시인의 책인 거야. 그래서 폭격의 의미로 지금 쓰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걸 최종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책을 섬으로 우리가 보냈던 그 시인은 좋다. 그 책을 섬으로 우리가 보냈던 그 시인은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예문은 제가 생각할 때 별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주절이 먼저 오니까 마치 선행사가 선행을 하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주죠.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이제 책에 있는 예문을 좀 바꿔가지고 그냥 냅다 앞에다가 써볼게요. 아이고, 오가 돼버렸네. 호! 이제 딱 생각을 했죠? 아, 관계자의 시작. 너무 좋은데? 토, 비블리온. 아이고, 에펜프사멘. 아가토스, 포, 포이에테스. 호가 시작되는 순간, 아, 뭔가 관계절이 시작되겠다는 느낌을 받고, 이 호를 잘 보니까, 얘는 이제 뭐 역격으로 쓰였죠. 그리고 역격으로 쓰였고, 얘는 이제 남성일 수도 있고 중성일 수도 있겠죠. 단수고요. 역격으로 쓰였고, 어쨌든 남성이든 남성이든 중성이든 단수인 애를 쫙 찾아보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눈치를 발휘하면은 여기까지가 관계절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관계절 이제 바깥에 있는 애 딱 찾아보니까 아 얘네. 그래서 얘를 가리키구나. 딱 이제 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뭐 이제 뭐 주격일 수도 있고 대격일 수도 있지만 이거 딱 우리라는 주어가 쓰였죠. 그래 아멘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책을 보냈다가 되겠어요. 우리가 그 책을 보냈다. 그리고 계속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좋다. 그 시인이. 그러면 이건 뭐냐? 역격으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을 그에게 보낸 그 시인은 좋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자면 우리가 그 책을 보낸 그 수신자인 그 시인은 좋다.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책을 보낸 거죠. 근데 이 시인한테 보낸 거죠. 그래서 그 시인은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예문이 있나? 아, 또 있네요. 아가토스, 호, 오예테스, 혼. 아이, 그리브 악센트를 써야죠. 아무 생각이 없었네. 그리브 악센트 쓰고, 에파이데우사멘 이렇게 해놓고, 악센트는 여기죠. 이거는 뭐냐? 일단 이제 그 시인은 좋다. 혼이 나왔어요. 아, 관계절이 시작되네. 근데 이 혼이라고 하는 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제 남성이고요. 이제 단수고요. 그리고 백격이니까. 그러면 이제 남성 단수를 찾아보니까 얘죠? 얘가 선행사겠네. 좋아. 근데 대격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서는 주격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인은 좋다가 되는데 이 명사가 가리키는 그 대상이 이 명사가 지시하는 지시 대상이 이제 그 시인이 이 관계절 안에서는 뭐로 쓰인 거예요? 대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을 네, 아멘이가 우리가 가르쳤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친 그 시는 좋다가 되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이제 또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예시를 좀 더 봐야겠죠? 뭐 파이데우 소멘 투스 호이에 파스 잠깐만 악센트를 이렇게 매기고 그리고 호이 비블리아 그랍수신 이쪽 읽어 나가 볼게요. 우리가 가르칠 것이다. 그 시인들을 우리가 그 시인들을 가르칠 것이다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우리가 그 시인들을 가르칠 것이다. 근데 호의가 왔어요. 아, 이 호의가 뭐였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당연히 주격의 역할을 이제 이 안에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아니 그 복수죠 복수 아무 생각 없었죠. 복수고 남성이죠. 그래서 남성 복수인 애를 찾아본 거야. 찾아봤는데 아 딱 여기 있네 해서 얘가 얘를 가리키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블리아가 나왔는데 이 동사를 보면은 이제 그들이 쓸 것이다가 되겠죠. 근데 이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주어가 뭐겠어요? 여기 주격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인들이 책들을 쓸 것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책들을 쓸 것인 그 시인들을 우리가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책들을 쓸 것인 그 시인들을 우리가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관계대명사에 성수격을 매겨놓은 다음에 성수 가지고 선행사를 이렇게 지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격을 가지고 이 관계절 안에서의 역할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다른 예시도 보면은 아까 태, 시케, hen. 아니 잠깐만. 그리브 악센트 써야지. 아무 생각 없죠? hen, sideways, 컴마를 찍고 오, 호메레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그 영어는 좋다. 여기까지 됐죠? 그 영어는 좋다. 근데 이걸 딱 봤어요. 여기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대격으로 쓰였겠죠? 그리고 이제 여성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단수로 쓰였겠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야. 여성 단수인 선행사를 찾아야 돼. 어디 있어요? 아, 해프시계가 있네. 일단 선행사는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격인 걸 생각을 하고 이걸 보니까 너가 가르치는 중이 있다. 너가 가르치곤 한다. 너가 가르친다. 다 되는데 어쨌든 간에 너가 그 영혼을 가르친다가 되겠죠. 그래서 너가 가르치는 그 영혼은 좋다. 오 호메로스여가 되겠죠. 호메로스여, 너가 가르치는 그 영혼은 좋다. 아, 물론 이제 순서를 바꿔서 말해야겠죠. 너가 가르치는 그 영혼은 그 영혼은 좋다. 그 영혼은 너가 가르치는 그 영혼인데 호메로스여. 이렇게 되겠죠. 약간 직독직해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굳이. 그리고 타, 호플라, 타 호플라가 어떤 경우에는 도구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복수로 쓸 수 있으니까 이제 병기로 쓰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이제 주어가 그 너희죠. 너희.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병기들을 보냈다죠. 보냈다죠. 그러니까 이제 아우리스트니까 보냈다라고 해석하는 게 낫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호이스가 나오는 순간 아, 공개적이 시작되네? 라는 생각이 들죠. 이 호이스라는 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뭐 남성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중성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딱 반신법으로 보니까 이게 선행사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성일 텐데 어쨌든 이제 복수예요, 복수. 중성 복수. 얘겠죠? 얘가 선행사네 라는 생각이 딱 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역할을 생각해보면 얘는 역격이죠. 역격은 이제 관계절 안에서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글씨가 날라가? 에블랍산. 하. 아, 다 좋아라는 거 이제 생명체일 수도 있겠지만은 동물들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거 주어를 보니까 그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동물들을, 그러니까 그 동물들을 해친다. 인데 이게 지금 이제 호이스가 역격이니까 아마 이 역격은 도구수단의 역격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타호플라를 가리키니까 그 병기들로서 그들이 그 동물들을 해친, 잠깐만, 이제 해쳤다가 되겠죠?
이게 관계절이고 지금 그 병기들을 너희는 보냈다가 되니까 이거 이제 조합을 하면은 그로써 그들이 동물들을 해친 그 병기들을 너희는 보냈다. 그로써 그들이 그 동물들을 해쳤던 그 병기들을 너희는 보냈다. 뭐 이렇게 되겠어요. 이러면은 책에 있는 예문은 다 해본 것 같고, 근데 이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어트랙션을 하나도 안 봤거든요. 어트랙션도 대화할 때 봐야 돼요. 어트랙션을 예문을 어디서 본 거지? 항상 난감한 게 예문은 많이 떠오르는데 혹시 헷갈려요. 내가 이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쳤나 안 가르쳤나. 그래서 이제 그런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분노가 치밀어 올 수가 있겠죠. 음, 우리가 이 동사를 배웠나? 안 배웠는데 그냥 이 동사 자체를 가르쳐 드려야겠어요. 에코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이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동사거든요. 왜냐하면 이 동사의 뜻이 해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딱 봐도 영어의 해부는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이제 뜻이 이제 소유하다, 가지다 등등등 뭐 이런 뜻들이 있어요. 소유하다, 가지다, 뭐 비슷한 뜻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홀드의 뜻도 좀 있고 어쨌든 에코라고 하는 동사가 있거든요. 이 에코 동사가 근데 사실 이 에코 동사가 좀 특이한 게 약간 불규칙한 면이 강해서 이제 굳이 그 6개의 기본형을 써드리면은 에코 그다음에 여기가 좀 특이한데 이거 뭐예요? 핵소예요. 핵소. 벌써 특이하죠? 물론 이제 핵소 되고 스케소도 되거든요. 벌써부터 너무 특이해. 불길하죠? 그다음에 에스콘. 사실 이게 우리가 안 배운 건데 세컨드 아우리스트에 속하거든요. 어쨌든 에스콘이라는 게 있고 에스케카 그리고 두 개는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유하다, 가지다 아니면 뭐 이제 홀드의 뜻이 있다고 했죠. 지키다, 보수하다 뭐 이런 뜻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단어를 일단 제가 써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변형 이제 알아먹을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예문을 써보면은 예문이라기보다는 예시 어구에 가깝지만 에크, 톤 생각해보니까 이 단어도 안 배웠네. 미치겠네. 이거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폴리스라는 단어 이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죠? 도시예요, 도시. 도시를 지금 속격 복수로 쓴 거거든요. 아이, 참, 예문을 쓰려고 해도 안 배운 단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혼, 에케. 지금 이게 하나의 어구거든요. 근데 일단은 쭉 보면 알겠지만은, 톤 콜레온이라고 하는, 잠깐만 이것도
지금 보니까 이제 악센트를 안 썼죠. 어쨌든 폰 폴레온이라고 하는 속격 복수를 사용해서 도시라는 뜻인데 폴리스거든요, 이게. 근데 에크를 썼고 이제 속격 자체가 이제 분리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도시들로부터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도시들로부터. 근데 딱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폰이 나왔어요. 이걸 분석을 해보면 어쩌냐면은 일단 속격으로 쓰였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선행사가 얘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이 지금 속격으로 썼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지금 관계절이거든요, 이게. 이 관계절 안에서 속격으로 쓰였잖아요. 그게 속격으로 정말 쓰였나? 생각하면은 속격의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대격의 의미로 쓰였거든요. 아니, 대격의 의미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케이라고 하는 얘는 잘 보면 아시겠지만은 에코 동사를 가지고 OAS A 하면은 그가 소유하는 중이다. 그가 소유하곤 한다. 그가 소유한다. 뭐 그렇게 되겠죠? 그가 소유한다. 근데 뭘 소유하냐? 도시들 을 해가지고 을 뭐야 이거? 대격이죠? 의미상으로 보면 대격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뭐로 쓰였어요? 격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이랑 수를 보면은 사실 이 성이랑 수만 보면은 상당히 쉽죠. 왜냐하면 이제 폴리스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고, 잠깐만 여성을 F라고 써야지.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지금 복수로 썼기 때문에 이 여성 복수인 애를 찾으면 이제 앞에 있는 이놈이겠죠. 그래서 얘가 선행사구나 여기까지는 됐는데 선행사를 아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격이 지금 뭐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 선행사의 격과 관계대명사의 격이 똑같죠? 일치하죠? 한마디로 뭐예요? 어트랙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속격의 의미로 쓰인 거냐? 이 형태는 속격이지만 그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의미, 역할, 은 지금 이제 그가 도시들을 소유한다에서 왔으니까 대격의 의미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보면 대격이죠. 역할적으로 보면 대격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굉장히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할 수 있어요. 야, 박기영, 장난해?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야? 물론 저한테 욕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저는 고대 그리스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해석하면 그가 소유한 그 도시들을 그 도시들로부터가 될 텐데 이 어트랙션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빡치게 하죠. 왜냐하면 이 관계대명사의 격은 원래대로 하면 이 관계절 안에서의 용법인 그 대격으로 써줘야 되는데 지금 뜬금없이 속격으로 써줬죠. 그러니까 선행사의 격이랑 일치돼 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선행사가 지금 속격, 역격 중에 하나죠. 속격이죠. 그러니까 속격일 수도 있고 역격일 수도 있고 어쨌든 속격인 경우죠, 지금. 그리고 지금 이 관계절 안에서 의미상으로는 대격이죠. 그리고 사실 이게 식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행사를 그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 하필 그가 소유한 도시라는 식별, 정체를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얘는 필수 정보야. 관계 대명사로 쓰이지만 단순히 이제 사족이 아니고요. 필수 정보에 속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금 어트랙션이 일어나가지고 선행사의 격과 관계대명사의 격, 그러니까 선행사의 격이 속격이나 역격이니까 관계대명사의 격도 속격이나 역격이 되고 지금 속격으로 썼으니까 지금 속격으로 쓴 거겠죠? 지금 이런 대참사가 일어난다.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요. 이거는 이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은 거의 항상 일어나요. 근데 이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일어나는데 조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조건 세 가지를 만족하게 하면
거의 95% 정도는 일어나요. 안 일어날 때가 가끔 있지만, 엔간하면 일어나거든요. 거의 항상이에요. 거의 항상.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 오늘 되게 잡다한 얘기를 했는데, 좋은 예문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계속 안 배운 단어가 튀어나오죠. 사실 이제 폴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여성 명사, 그러니까 남성 여성 명사에 속하는 제3고경 명사이긴 한데, 제3고경 명사가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랑 좀 다른 종류의 제3고경 명사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별로 좋은 설명이었던 것 같진 않아요. 다른 예문을 생각해내면 좋겠지만, 제가 예문을 떠올리는 재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끝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